안녕하십니까.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민성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할 수 있게 되어서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LGBT 플러스 의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LGBT가 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 레즈비안 L, 게이 G, 바이섹슈얼 B, 트랜스젠더 T, 이걸 LGBT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플러스라 그러면 이제 최근에 거론이 되고 있는 아섹슈얼, 인터섹스, 젠더 퀴어, 젠더 퀘스처닝 이런 것을 다시 포함하자 해서 플러스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제 LGBTAIQQ 이렇게 하는데 요 뒤에 또 새로 나타나는 모든 것이 또 들어가면 굉장히 길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줄여서 LGBT 플러스라고 표시를 합니다. 요거는 편리하게 쓰는 말이지 무슨 공식적인 용어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관심사는 LGBT입니다. LGBT가 기독교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걸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시간이 마련된 것이죠. 이런 것을 다 합해서 이제 퀴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퀴어 스터디라는 말도 나오고 퀴어 테올로지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LGBT가 대체로 어떤 사람인가 그림에서 보듯이 뭐 남자인지 여자인지 이런 모습이고 그다음에 요즘에 이제 다시 말이 많이 되고 있는 페미니스트 문제가 트랜스젠더 문제하고 합쳐져서 지금 세계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제 말씀드립니다. 그럼 왜 의학인가 하는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성애, LGBT 모든 옹호하는 사람들이 이런 모든 행동들이 다 타고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타고났다고 말하기 때문에 이제 의학이라는 이런 부분이 이제 개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의학에서는 인간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 모델에 따라서 인간을 이제 설명하고 이제 병을 설명하고 치료도 이런 모델에 따라서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의학에서는 인간은 발달한다, 발생, 수태되어서 성장해서 결국 노화해서 죽는다. 이런 두 가지 관점에서 인간의 건강을 이제 연구합니다. 그리고 건강을 연구할 때 실제로는 이제 원인, 정상, 진단이 어떤지 이렇게 구분해서 또 이제 연구를 하죠. 그리고 이런 걸 잘 모르더라도 일단 급할 때는 응급학이라는 말이 있어서 무슨 수를 쓰든지 인간을 도우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연구를 하는 사이에 의학적 인간관이라는 것이 이제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은 제가 편찬한 정신의학 교과서입니다. 그래서 이 교과서가 이런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동성애의 의학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동성애는 동성 간의 섹슈얼 비헤이비어입니다. 동성 간의 우정이라든가 사랑은 동성애가 아닙니다. 동성애의 본질은 호모, 동성 간의 섹슈얼리티, 성교하는 사람 이런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성교라는 것은 대개 이제 항문성교, 구강성교, 상호자위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 항문성교는 의학적으로 아주 위험한 행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와서는 저 항문성교 이런 걸 좀 거북하니까 이제 동성 간에 이런 것을 설거머니 집어넣어서 이것도 동성애라 하고 부르는 그런 이제 경향이 생겼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동성 간의 우정이라든가 소위 형제, 부름반서 또 필요에 의해서 같이 방을 같이 쓰는 동거 이런 것은 동성애가 아닙니다. 섹스가 개입되어야 동성애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동성애자가 얼마나 많은가? 동성애 옹호하는 사람들은 동성애가 많기 때문에 정상으로 볼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이유는 1948년에 나온 킨세이 보고서에서 10%라는 말이 나와서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고 실제 동성애자들은 인구의 약 2% 정도입니다. 그리고 동성애의 조건, 동성애 아까 앞서 말씀드린 동성 끌림, 동성 성교, 동성애자로서의 정체성 이런 조건을 갖춘 사람은 동성애자들의 24%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동성애 이 세 가지 조건만 하고 이성애를 전혀 하지 않는 순수한 동성애자는 남자의 경우에 0.69%, 여자의 경우는 0.2% 아주 소수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동성애도 하고 이성애도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동성애라는 개념이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것하고 좀 다릅니다. 동성애자들은 이성애도 하는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이런 동성애자들이 이제 증가한다는 말이 있는데, 그래서 한 4% 된다는 있는데, 이제 그동안에 말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커밍아웃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나는 동성애자다라고 용감하게 말을 하기 때문에 숫자가 증가하는 것으로 일단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원인이 무엇인가? 이제 동성애 옹호하는 사람들은 동성애는 타고나고, 그래서 자연적, 네이처럴하고, 그래서 정상이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의학적 사실은 동성애가 유전된다 또는 타고난다는 증거가 없다고 말합니다. 여기 이제 그림에서 보듯이 이게 이제 X 염색체인데 남자의 경우 이 부분에 XQ28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동성애 유전자가 있다 하는 얘기를 1990년도에 논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XQ28 유전자 이론이라고 그러는데 그 후에 그 논문만 그렇게 주장하지 그 후에 진행된 모든 논문에서는 이걸 입증할 수가 없어서 지금은 이제 부인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란성 쌍둥이 얘기를 하게 되는데 여기 이제 그림에서 보듯이 일란성 쌍둥이는 유전자가 다 같기 때문에 한쪽이 동성애 자라면 다른 쪽도 동성애 자라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일치율이라고 그래요. 그 일치율을 보면 한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동성애 행동을 하게 되는 원인의 90%는 환경이란 뜻입니다. 근데 이 10%도 유전자 있다기보다도 어려서부터 이제 같이 자라면서 같은 부모 밑에 같은 가정 환경에서 자라기 때문에 일치하게 될 가능성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란성 쌍둥이 일치율을 가지고 동성애가 유전된다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외에 이제 호르몬 가설, 이제 남자에게 여성 호르몬이 많다거나 여자에게 남성 호르몬이 많아지면 그 태아 때 그러면 나중에 커서 동성애자가 된다는 얘기인데 이것도 가설 수준인지 입증할 수가 사실 없습니다. 실험할 수도 없죠. 태아 때 어떻게 애기한테 호르몬을 줄 수가 없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뇌 구조 가설은 뇌 사진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이 하이포탈라무스 시상하부인데 이 부분이 남자 동성애자한테는 작다 이겁니다. 근데 여자한테는 이게 해당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가설이 있지만 이것도 이 작아진 게 무슨 타고난 것이 아니라 에이즈 같은 것 때문이라 하는 그런 비판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이제 인정받지 못하고 이상 연구가 더 이상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 면역 가설이라고 그러는데요. 이제 엄마가 남자아이를 가지게 되면 이 엄마로서는 아기가 이 물질이기 때문에 엄마 몸에 항체가 생깁니다. 남자에 대한 항체가 생기고 임신을 거듭할수록 항체가 많아져서 막내 아들쯤 되면 이제 이 항체가 태아를 공격해서 얘가 동성애자가 된다 하는 이런 가설이에요. 가설인데 이거야말로 가설이고 실험하거나 입증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말하면 동성애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와서 제놈 스타디를 이제 합니다. 제놈 스타디를 해보면 인간의 그 제놈이 유전자가 한 24,000개 되는데 이 중에서 동성애자한테 있고 이성애자한테는 없는 그런 유전자가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병들은 그런 연구를 해서 많이 이제 유전자 원인을 찾아내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영화 배우에서 보듯이 가족 중에 유방암이 많다는 걸 알게 돼가지고 유방암을 일으키는 유전자가 있는 염색체 부분을 이렇게 유전자 가위로 이렇게 잘라내거나 할 수 있는데 아직 그 기술은 부족하니까 아예 유방을 제거했어요. 그런 그 예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 염색체 상에 어떤 부위에 어떤 유전자가 있는지 이렇게 지도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아시다시피 이제 이중나선이죠. 이걸 확대하면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하나가 이런 게 하나가 이제 밴드가 유전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성애자하고 동성애자를 비교해 보면 동성애자한테만 있고 이성애자한테 없는 것이 있다면 그게 동성애 유전자겠죠. 그래서 그걸 연구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3개의 연구가 나와 있는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유전자가 없다,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가장 최근에 사이언스지에 나온 논문을 보면 이 대조군 이성애자 46만 명, 동성애자 28,000명 이 사람들의 그 책을 가져다가 이제 제놈 스타디를 했죠. 그래서 어느 쪽에 많은가 적은가를 이렇게 봤는데 게이 지는 없다라고 이렇게 이제 판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동성애자한테 있고 이성애자한테도 있는데 다 있는데 동성애자한테 많은 것이 좀 발견이 됐어요. 이건 동성애 유전자가 아니고 일반 인간 행동에 대한 유전자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남자한테 2개, 여자 1개, 또 남자한테만 남녀 모두에 2개가 나오고 여자에게는 1개가 나오고 남자한테 2개가 이제 그 DNA가 이성애자보다 동성애자에게 많다 하고 나타났죠. 그런데 이걸 내용을 봤더니 어떤 유전자 했더니 이제 정신분열증, 우울증 이런 정신장애자에 관련된 DNA이고 또 양극성 장애에 관련되는 것이고 대머리, 냄새 맡는 능력 이런 데 관계되는 유전자라 이겁니다. 그리고 이런 유전자를 다 합쳐도 동성애 행동을 할 확률은 1%.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말하면 동성애는 유전되는 것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참고로 우울증 같은 경우는 이런 그 유전에 관련된 이제 요소들이 한 100여 개 이제 발견된다고 합니다. 그럼 유전되는 것이 아니라면 남은 원인은 이제 그 정신적 또는 사회적 이론이 이제 원인인데 이런 것을 우리가 인간 발달 이론이라고 해서 이제 묶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태어나서 이제 엄마 품에서 이렇게 쭉 자라죠. 이렇게. 이 그림은 이제 그 정신 분석에서 말하는 인간 발달 이론을 말하고 여기서부터는 에릭슨이 말한 정신 사회적 발달을 그림으로 표시한 겁니다. 이런 인간이 태어나서 경험하고 어른이 되고 죽을 때까지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이 중에 어떤 사건이 벌어져서 이제 거기에 대한 말하자면 이제 어떤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동성애가 된다 하는 그런 이제 이론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프로이드 이후에 정신분석, 그 다음에 이제 역동정신학이라는 이런 이론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이론에 따라서 정신분석, 정신치료, 상담 등으로 동성애를 치료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중에 이런 이론 중에 가장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애착 이론입니다. 이 어릴 때 이제 애들이 담요를 이렇게 좋아하는 수가 있는데 이게 부드러운 것 때문에 이게 엄마의 어떤 느낌을 주는 것이라 해서 우리가 보거든요. 이걸 뺏으면 애기들은 아주 난리가 나죠. 그러니까 이런 이론, 애착 이론에 비추어서 어릴 때 모자 관계 또는 아버지, 엄마, 아들 사이 관계, 삼각관계, 이게 이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라고 그러죠. 이런 관계에서 어떤 특수한 경험을 통해서 자세히 제가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만 그런 경험, 이게 우리가 보통 트라우마라고 그럽니다. 트라우마를 받으면 이 중에 이제 동성애자가 된다. 이런 이론입니다. 이게 이제 바로 동성애를 설명하지만 실제로는 노이로제라고 하는 그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동성애도 이런 노이로제 중에 하나죠. 노이로제 중에는 불안장애 이런 게 이제 우울증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성장애, 섹슈얼 디소더가 이제 그 노이로제 중에 들어갑니다. 의학에서는 이 성장애에 이제 성기능장애, 그다음에 성진함장애, 이게 동성애가 들어가고 성청세성장애, 여기가 이제 트랜스젠더가 들어가죠. 그다음에 성토착증, 이런 그 노이로제 현상을 일으키는 원인, 이를 이제 그림으로, 정신분석적인 이론으로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트라우마를 받으면 거기서 이제 감정이 생기고 이 감정을 본인이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정상이기도 하고 생산적인 활동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노이로제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이제 그 소인이라 그래서 나이, 성별, 인종, 기질, 뇌의 작동 같은 것이 이런 감정 반응이 일어나는데 관여하기 때문에 이 중에 이제 어떤 그 뇌의 발생에서 어떤 유전적인 요소가 개입할 수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주된 흐름은 이런 그 노이로제 발생 과정을 통해서 성장애가 생기고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성진함장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성애자들한테도 이런 정체성장애, 성기능장애, 우울증, 불안증 이런 것이 같이 있는 수가 많습니다. 그건 당연하죠. 이게 같은 경로에 의해서 이렇게 병들이 생기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런 노이로제가 잘 생기는 어떤 기질, 성격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걸 뉴로티시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성애자들한테는 이런 뉴로티시즘이 많은데 이것은 동성애자인 학자들도 이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로 이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것은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고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를 의지로 정할 수가 있다. 동성애도 결국은 선택한 것 아니냐. 다시 말하면 동성애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또 이성애를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서 실제로 받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 의지 이론을 얘기하면 동성애자들은 아주 듣기 싫어하죠. 자기들은 이것이 타고난다고 얘기를 해야 논리가 맞기 때문에 이제 이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증상, 어떤 병이라 그러면 이제 증상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요즘은 동성애를 병이라 그러지 않으니까 이게 건강하냐 하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동성애는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인가? 동성애자들은 아주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이다. 그리고 이것이 특별히 동성애도 사랑의 한 형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들으면 그럴듯합니다만은 의학적 사실을 이제 살펴보면 이 동성애 행동은 unnatural, 비자연적입니다. 이제 이런 것이 이제 문제죠. 당연히 아기를 가질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이제 행동상의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이건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아주 문란한 이런 현상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체적 합병증이 있습니다. 성병, 에이즈 감염 같은 거고, 그 다음에 정신의학적 병발증, 우울증, 자살, 불안장애, 약물 남용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동성애는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이 아니고 병적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보통 사람도 이런 일은 이 정도 문제는 있을 수 있는데 훨씬 동성애자들한테 이런 말하자면 문제점이 있는 행동들이 많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동성애 행동은 어떤 것이 있는가? 여기 이제 표가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제 상호자위, 구강성교, 항문성교, 그다음에 핑거 퍼킹, 리밍, 요건 이제 입과 항문에 이제 닿는 걸 말하는 거죠. 피스팅, 그러니까 항문에 직장에 이제 주먹을 넣는다거나 물체를 넣는 거 이런 걸 말합니다. 하여튼 이런 행동은 아주 위험한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항문이 연약한 조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다 알려진 일이긴 합니다만은 이제 이런 말을 공개적으로 하는 것을 꺼려하죠. 저희들도 이런 말을 하기는 참 어색합니다만은 하여튼 동성애가 위험한 행동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이런 걸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네요. 그럼 동성애자들의 일반적인 행동은 어떤 것인가? 대개 이제 영화나 드라마 보면 아주 멋지게 잘 포장돼서 연출이 됩니다. 이 장면이 이제 이런 두 소년이 서로 사랑한다는 이런 얘기죠. 근데 이제 실제 타수는 아주 은밀하게 두려움에 쌓여 있고 큰 질병들을 앓고 있고 해서 실제로는 비참한 생활을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내용을 보면 인간관계가 아주 불안정하고요. 성적으로 물러나고 그래서 이제 소위 애인이라고 그러지만 애인이 한두 사람이 아니고 수십 명 이제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위험한 행동을 합니다. 안전하지 않는 행동을 하는데 이제 그 상처 입는 행동을 성에 관련된 상처를 입는 행동을 하죠. 그다음에 이제 그 약물 남용이라 해서 음주, 흡연 이런 걸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폭력들이 많고 자살을 기도하고 그렇습니다. 이제 아드레날린 제비란 거는 그 스릴을 느끼기 위해서 공공장소에서 이제 그런 그 성행위를 한다는 그런 것도 있고, 버그 체이스라는 말은 에이즈가 있는 그 동성애자가 자기가 에이즈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그 이제 그 동성 섹스를 이제 시도하고 하는 일이 많아서 이런 것이 발각되고 막 이런 얘기들입니다. 그다음에 동성애도 하다 보면 그것이 나름대로는 쾌락이기 때문에 중독 상태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아주 그 비참한 상태가 된다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자세한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미국에서는 이런 얘기들이 많이 이제 공개가 되어 있는데, 한국에서는 그 국민일보 백상현 기자께서 동성애자들을 인터뷰하거나 조사해서 이렇게 책을 썼습니다. 에이즈 실태를 밝히는데, 읽어보면 동성애자들이 아주 두려움에 쌓인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신체적 합병증이 뭐가 있는가? 아주 근본적으로 불임입니다. 이런 얘기는 다른 이 문헌에서는 잘 말씀들 하지 않는데, 실제로 동성애자들은 임신을 시킬 능력은 있어요. 근데 이제 동성애를 하기 때문에 자식을 가질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게 결과적으로 불임이다 이 뜻입니다. 그다음에 성병이 있죠. 이건 다 아시는 얘기고, 그다음에 이제 그 상처를 입는다는 의미에서 항문 손상이 있어서 이런 그 변실금 이런 일들이 나타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항문하고 입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 내장 소화기계에 아주 그 많은 그 문제점들이 생깁니다. 이걸 통틀어서 게이 바울 신드롬이라고 그래요. 이제 예를 들면 이질이 이제 걸린다거나 기타 그 소화 불량 이런 것이 많이 이제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직 정확한 이유를 모르지만 동성애를 오래 하다 보면 면역 기능이 저하돼서 암에 걸리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각종 질병으로 죽을 수도 있고, 뭐 본인이 자살할 수도 있고, 또 동성애가 이 범죄와 관계되는 수가 많아서 폭력을 당해서 그래서 이제 수명이 짧은 수가 많다고 합니다. 에이즈가 있으면 더 단축이 되겠죠. 그래서 사회에서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걸 이제 병을 막는다고 아주 굉장한 그 활동이 벌어지는데, 에이즈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아서 우리가 대응의 그 차이를 볼 수 있는데, 이거 왜 그런지 여러 가지 이유가 이제 있습니다만은 여기서는 생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아산병원의 정은성 교수가 이제 만든 슬라이드인데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에이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소위 복습을 해본다면, 전 세계적으로 에이즈는 그 여러 가지 방역 사업 때문에 이렇게 많이 이제 줄어들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이렇게 요란스럽게 이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증가하는 이유가 대개 젊은 사람들이라는 게 이제 문제들이, 청소년과 젊은 청년층에서 급증하고 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이게 이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한동안은 이걸 이제 숨기려고 했어요. 그 보건복지부 같은 데서요. 근데 지금은 이제 공개가 돼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 이유가 뭐냐? 이게 기본 중요하죠.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의 젊은 청년들이 동성애의 유혹에 좀 빠져들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에이즈가 이제 무섭다는 거는 이제 수명이 짧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또 한 문제는 이 성병인데, 이 성병의 그 숫자를 보면 하여튼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성병은 옛날보다 이렇게 증가합니다. 페니실린이 있다 그래도 이상하게 이렇게 증가하는데, 이건 아마 한국 사회가 성적으로 무난해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이제 발생 건수는 이렇게 증가하는데, 그 중에 맨 밑에 이게 이제 에이즈 환자 수인데, 크게 지금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그 그래프상으로서는요. 증가하기만 합니다만, 이 전체 그래프가 워낙 크기 때문에 폭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진료비는 다른 그 성병에 대한 건 모아봐도 이 정도인데, 에이즈 환자들을 위한 치료비는 이렇게 증가해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에이즈만 무슨 거라고 말씀들 하지만, 실제 동성애자들한테 이제 간염이 요즘 이렇게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게이 페스티벌 같은 데 갔다가 거기서 이제 물러난 행동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때 이제 그 간염들이 많이 걸려서 자기 집으로 돌아온다 그래요. 이 논문은 비엔나에서 2010년도에 아마 다른 나라에서 이 게이 페스티벌에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간염에 걸려가지고 입원을 많이 하고 중증 환자도 있고 그렇더라 이 얘기입니다. 동반되는 정신장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살 시도가 이렇게 많고요. 우울증, 불안장애가 이렇게 많고, 알코올, 물질 남용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이유는 왜 그런가? 이제 아까 보여드린 그런 이 발생 기전을 보면 이 얘기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결국은 동성애는 이제 내면의 문제가 이제 표현될 때 병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그 병의 모습 중에 이제 동성애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 이 병발하는 수가 많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울증을 치료하면 동성애 증상도 이제 좋아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울증이 많고 자살하고 하는 이유가 동성애 옹호자들은 이 주류 사회의 동성애에 대한 차별, 혐오, 폭력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잘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이제 네덜란드에서 10년간 거긴 동성애가 용인되어 있고 이제 차별하지 않는데 그렇게 된 지 10년이 된 다음에 동성애자들한테 우울증이나 마약 남용이 얼마나 줄어들었는가 이렇게 이제 조사를 했는데 이 논문이 그건데요. 이 줄어들지 않고 그대로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동성애자들의 우울증이나 약물 남용이나 이 자살이 차별 때문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이제 토론을 하고는 있어요. 다시 말하면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노이로제의 원인이 될 수 있지만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해서 또 차별을 받는다고 해서 어떤 사람이 꼭 병을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이걸 계기로 성숙해지는 그런 상황도 많거든요. 뭐 젊어서 고생하면 나중에 좋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또 스트레스 후에 성장한다 이런 말도 있고요. 그래서 굳이 차별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지 않을까. 그래서 이건 비판이 이제 있을 수 있는 그런 요소입니다. 그다음에 동성애자로 인해서 사회적 피해가 많다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이건 그렇게 공개적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만은 따져보면 또 사실이죠. 우리 한국의 경우도 그런데 동성애자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세금을 많이 내야 되고 또 학교에서 이런 거를 이제 가르치니까 이게 또 이제 고난하다 이거죠. 애들한테 가르치면 무모한 성적 모험을 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동성애자들 사이에 폭력 범죄가 많고 그다음에 이제 이 호모섹슈얼 페도필리아 이런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에 관해서 동성애자들이 이제 아니라고 막 부인하기도 하는데 일부 동성애자들은요 이렇게 또 자기들을 변명합니다. 자기들이 소아성애하는 이유는 연령 불일치 성관계, 세대 간 친밀성.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청소년이나 아이들도 동성애 욕구가 있을 수 있어서 그런 것을 자기들이 만족시켜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런 청소년들을 동성애자들 커뮤니티에 들어오도록 많이 이렇게 리크루트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사회적 폐해고, 즉 장기적으로는 이런 동성혼인을 이제 인정하게 될 때가 되면 이 전통적인 우리 결혼 제도가 이제 붕괴될 것이고 또 부모 개념이 없이 자라는 아이들이 이제 많아질 것이고 그리고 이제 출산율이 떨어질 것이다. 이 사진은 우리나라에도 이제 청소년들이 이렇게 LGBTQ를 인정하라든가 뭐 자기들한테 성행위를 할 수 있는 자유를 달라, 인권이다 이런 시위하는 그런 걸 이제 볼 수 있어요. 그럼 동성애가 병이라 그러면 어떤 병명이 있느냐? 근데 이제 동성애가 1973년 정신과 진단 분류에서 빠졌습니다. 근데 이거는 동성애가 정상이라고 해서 빠졌다기보다도 이런 동성애자들의 인권 운동, 성소수자 운동이 격렬하게 일어나서 미국 정신의학회 APA라고 그럽니다만 거기를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한 몇 년간 이렇게 공격을 해서 이제 병의에서 이제 빼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 그림들은 이제 이 데모하는 장면하고 요 당시에 이제 성혁명 과정에서 일어났던 현상들, 유명한 우드스탁 록 축제 이런 걸 보면 이게 이제 성혁명적 상황인데 프리섹스를 주장하는 거죠. 이 프리섹스, 누구든지 누구하고든 섹스할 수 있다는 이것이 동성애 쪽으로 오게 되면 뭐 남자끼리 해도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데모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렇게 폭력 시위가 있었는데 정신의학은 동성애자들의 적이다. 우리는 선전포고한다 하는 식으로 데모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회장에 들어가서 이렇게 발표도 하고 또 뭐 난입을 해서 부스를 때려 부시고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이제 투표로서 58% 찬성을 얻어서 동성애를 병명에서 빼주었습니다. 근데 이게 하도 유명한 사건이니까 77년도에 다시 한번 조사를 했는데 이때는 정신의사의 68%가 동성애는 여전히 병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거는 사회에 알려지지도 않고 그냥 묻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어라는 의학사, 역사하시는 분이 이 사건을 두고 뭐라고 했느냐면 과학이 사회적 이슈에 굴복한 최초의 사건이다라고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예후라는 것은 어떤 병이 그 후에 어떻게 되었는가, 환자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어떤 이걸 예후라 그럽니다. 그럼 동성애에 관해서도 그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동성애는 타고나는 것이기 때문에 평생 변하지 않는다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연구를 해보면 실제로는 많이 바뀝니다. 유동성이라 그래요. 요거는 동성애 연구자들도 이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논문들이 이제 그건데 이 사람들은 다 동성애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레즈비아는 유동성이 크고 청소년 집단에서 특히 유동성이 크다라고 이제 논문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청소년 때 잘 가르쳐야 한다 이거죠.
이때 잘 가르치지 않으면 유동성을 통해서 동성에서 벗어날 수 있는 청소년이 그대로 머무를 수 있다 하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청소년 교육이 중요한데 지금 이제 그 세계적으로 벌어지는 학교 성교육은 이런 동성애를 인정하는 쪽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지금 동성애자가 이제 그 많아질 가능성이 이제 많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각성하고 특히 교회가 이제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동성애자는 오래 이제 살 수 있지 않다, 수명이 단축된다 이겁니다. 병도 있고 자살이나 폭력의 피해를 받아서 오래 살 수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동성애자들이 굉장히 듣기 싫어하고 공격을 하는 그런 이제 논문입니다. 근데 이제 수명이 단축되지 않는다는 그런 논문이 없어요. 단축된다는 논문만 있고, 그러니까 이걸 입증하려면 그 단축되지 않는다는 걸 입증하는 논문을 누가 써야 될 텐데 아직 그런 논문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동성애는 치료될 수 있느냐? 이 동성애자들은 타고나기 때문에 변할 리가 없고 정상이기 때문에 바꿀 필요가 없고 전환을 하고자 하게 되면 그 사람이 마음의 상처를 입기 때문에 비윤리적이어서 금해야 한다. 치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법으로 만들려고 그러고 어떤 미국의 경우는 어떤 주에서는 이걸 법으로 만든 데가 있고 심지어 청소년의 경우 걔를 치료시킬 수 있는 부모의 권리도 이제 막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의학적 사실은 뭐냐면 동성애는 자연히 변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동성이 있고 그다음에 동성애자로 생각한 청소년들은 대부분 사춘기를 지나면서 이성애로 돌아옵니다. 그다음에 동성애는 치료로서 변화할 수 있고 이런 입증된 사례들이 많고 특히 이제 그 2000년대부터 정신분석이 동성애를 정신분석으로 치료했고 그것이 약 70년간 동성애가 그 병명에서 빠질 때까지 정신의학에서 동성애를 치료하는 표준 치료가 정신분석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자료들이 책과 논문으로 무수히 나와 있는데 지금 동성애 치료를 못한다고 이렇게 하니까 70년 이후로는 거기에 관한 논문이 이제 나오질 않고 있어요. 그렇지만 실제로 미국에서는 이제 원하는 사람한테 동성애 전환 치료를 말하자면 비보험, 의료보험이 아닌 걸로 이렇게 해서 이제 진행되고 있다고 알고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성애는 신앙으로 벗어날 수 있다. 그래서 동성애는 치료된다, 입니다. 치유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의학적 사실인데 동성애자들은, 옹호자들은 이걸 이제 부인하고 이제 이렇게 못하게 하느라고 아주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는 그 원칙은 정신분석적 방법, 아까 보여드린 그림인데 이 상태에서 정신분석이나 정신상담을 통해서 이렇게 변화시킬 수가 있는 거죠. 반대의 길을 가도록 이렇게 만들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80년대 정신치료로서 이렇게 동성애를 치료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실제로 이제 닥터 스피처가 이 사람은 70년대 동성애를 병명에서 빼준 그때 그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중재 역할도 하고 그 후에 이제 그 진단 그 통계 그 위원회의 위원장을 오래 했었던 분인데 이분이 자기가 그 한 일 때문에 그런지 하여튼 이 90년대 와가지고 동성애가 치료되는지를 한번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여러 군데서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당신이 동성애 치료를 했을 때 효과가 있었느냐 그걸 평가시켜서 그걸 통계를 냈더니 동성애가 치료된다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논문으로 써서 이제 발표했습니다. 그랬더니 동성애자 집단에서 이제 압력을 가기 시작했어요. 철회해라, 엉터리다. 그래서 이제 견디다가 이제 결국은 이분이 이 잡지에 공개적으로 나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 마음이 상했으면 미안하다 하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논문은 그 자체가 이 평가를 받고 통과되어서 이렇게 실렸기 때문에 이걸 철회할 이유가 없어서 논문은 그대로 그 잡지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지금 논문을 찾아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신앙의 힘으로 동성애에서 벗어나는 그 방법이라고요. 길이 있는데 이걸 우리가 엑스게이 미니스트리라고 부르더군요. 이걸 번역해서 탈동성애 사역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거는 역사적으로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고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만 지금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미디어에서도 이렇게 그 사실을 이렇게 신문에 내주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인터내셔널 이 엑소더스 글로벌 알라이언스라고 이름을 이제 바꾸긴 했는데 여기 이제 홈페이지가 있고 이제 우리가 이걸 찾아볼 수 있죠. 공식적으로 이런 거는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냥 개인적인 활동을 통해서 신앙의 힘으로, 그러니까 치료가 아니고 도와준다 원하면 이런 단체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뭐 교단별로 종교별로 뭐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또 국제적으로 이제 연합체를 또 이루고 있어서 이걸 이제 포지티브 알터너티브 투 호모섹슈얼리티라는 이름으로 이제 연합적인 활동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몇 분의 그 사역자들,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이제 동성애, 탈동성애, 탈트랜스젠더 이런 활동을 하고 있고 이런 분들이 이제 소위 게이 페스티벌에 반대되는 홀리 페스티벌 이거를 시청 앞에서 또 이렇게 벌리고 있습니다. 아주 귀한 일들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동성애자들은 이런 차별 금지를 법제화하려고 애를 씁니다. 해로운 일인데 왜 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그 대신에 게이를 확정적으로 해주는 치료를 당당하게 살아라 이거죠. 바꾸려 하지 말고 이걸 하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그 논문은 찾아보기 아주 어렵습니다. 대부분 주장만 있지 이게 empirical study, 임상 연구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요약하면 동성 간 성애가 이제 문제고 우정은 아니라는 걸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동성 간 서로 친하게 지내는 것은 동성애가 아닙니다. 그다음에 여전히 소수인 것은 맞고요. 유전된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역동적인 정신적인 그런 심리적인 해석은 이제 과거 경험 때문이다 그러고 이거는 그대로 인정되고 지금도 논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소개할 시간이 없었습니다만 신체적 합병증이 있어서 병적이다 말할 수 있고 또 정신의학적 병발증이 있기 때문에 역시 이건 동성애는 병적이다. 병명은 아니라고 지금 하더라도 병적이다. 그다음에 이제 저절로 변하는 수가 있다. 그다음에 치료된다 하는 것이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를 요약한 것입니다.